정희 씨 같은 분이 후배들한테 길을 열어줘야 조직이 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정희 씨, 기존 고객 이관 동의서에 서명 좀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전환을 위해서요. 제 고객들인데요. 이건 제 고객들인데요. 32명이 보고 있었습니다. 30년을 함께한 사람들이었어요. 아무도 저를 안 봤습니다. 눈은 피하면서 박수만 치고 있었어요. 그날 저는 비상계단에서 무릎이 꺾였습니다. 앉으려고 앉은 게 아니에요. 다리가 안 버텨서 주저앉은 겁니다.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받지 못했어요. 받으면 울 것 같았거든요. 울면 다시 일어서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서정이 62입니다. 보험 설계사 30년째예요. 보험왕을 3번 받았습니다. 남편은 3년 전에 쓰러졌어요. 뇌경색, 지팡이 없으면 화장실도 혼자 못 가는 사람이 됐습니다. 새벽 4시 반이면 부엌에 서서 남편 약을 챙겨요. 혈압약, 혈전 방지제, 위장약, 비타민 D. 하루도 안 빠지고요.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근데요, 30년 동안 믿었던 사람들이 제 등 뒤에서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수당 2,800만 원을 빼돌리고 12년 모신 고객을 몰래 빼앗고 32명 앞에서 제 이름을 지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몰랐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지팡이 하나 짚고 겨우 서 있는 남편. 3년 동안 미안하다밖에 못하던 그 사람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지금부터 제가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억울하고 분하고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에 공감이 되신다면 저한테 힘이 되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만 눌러주시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이 이야기는 무릎 꿇었던 사람이 다시 일어서는 이야기입니다. 무릎을 꿇어본 적 있습니까?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저절로 무릎이 꺾이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저는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32명 앞에서 제 이름이 불렸던 그 오후를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려면 조금 더 전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제가 아직 괜찮은 줄 알았던 때로요. 새벽 4시 반이면 저는 부엌에 서 있습니다. 남편 약을 챙겨야 하거든요. 혈압약, 혈전 방지제, 위장약, 거기에 비타민 D까지 요일별로 칸이 나뉜 투명한 약통에 하나씩 넣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하루도 빠지면 안 돼요. 한 번 빠지면 또 쓰러질 수 있으니까요. 남편이 쓰러진 게 3년 전이었습니다. 아침에 세수하다가 그대로 화장실 타일 바닥에 고꾸라졌어요. 뇌경색이었습니다. 목숨은 건졌는데 왼쪽 다리가 말을 안 듣게 됐어요. 지팡이 없으면 화장실도 혼자 못 갑니다. 그 사람이 처음 지팡이를 짚던 날이요. 병원 복도에서 한 발짝 떼는데 1분이 넘게 걸렸어요. 저는 옆에서 팔을 잡아주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제 손을 탁 뿌리치더라고요. 그러고는 고개를 푹 숙이고 한마디 하더군요. 미안하다. 딱 그 한마디였습니다. 근데요, 그 한마디가 사실은 제일 아팠어요. 미안하다는 말이 아프다는 걸 아픈 사람은 모릅니다. 듣는 사람만 알아요. 그날 밤에 남편 잠든 거 확인하고 베란다에 나가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 안 나게 수건으로 입 틀어막고요. 김밥 2줄을 쌉니다. 하나는 남편 거, 하나는 제 거. 단무지 넣고 시금치 넣고 햄 대신 계란 부쳐 넣습니다. 남편이 짠 걸 못 먹으니까 햄은 뺀 지 오래됐어요. 그렇게 3년째 같은 김밥을 쌉니다. 한 끼를 굶으면 그 사람이 금방 알아채거든요. 밥은 먹고 다녀. 맨날 그 소리예요. 몸이 아프면서도 저 걱정이 먼저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김밥이라도 싸는 겁니다. 밥심이라도 챙겨야 하루를 버틸 거 아닙니까? 현관 신발장 위에
상패 3개가 놓여 있습니다. 보험망 3번이나 받았어요. 한때는 손님들이 먼저 전화해서 정희 씨, 나 보험 하나 더 들게 그랬거든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상패 위에 먼지가 뽀얗게 내려앉아 있어요. 닦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닦을 마음이 없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출근길은 버스를 2번 갈아탑니다. 집에서 대리점까지 1시간 10분. 서서 가는 날이 더 많아요. 발등이 퉁퉁 부어서 구두가 꽉 끼는데 익숙합니다. 익숙한 게 괜찮은 건 아닌데 뭐 그냥 그런 겁니다. 저는 보험 설계사입니다. 올해로 30년째예요.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 시어머니가 그러셨어요. 남의 집 문 앞에서 굽실거리는 게 그게 직업이냐? 그래도 했습니다. 남편 월급만으로는 애들 먹이고 입히기가 빠듯했으니까요. 체면 차릴 여유가 없었어요. 밥이 먼저였습니다. 그렇게 30년을 뛰었어요. 자존심 접어야 하는 날도 있었고, 대뜸 문 닫히는 소리도 들었고, 비 맞으며 고객집 앞 편의점에서 서성인 적도 있습니다. 근데 딱 하나, 한 번도 필요 없는 보험을 억지로 권한 적은 없었어요. 그게 제 자존심이었습니다. 먼지 쌓인 상패보다 더 단단한 거. 대리점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어요. 제자리 정리하고 커피 내리는 겁니다. 제 커피가 아닙니다. 한태주 사장님 커피예요. 아메리카노, 얼음새 알.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어느 날부터 제가 하고 있었더라고요. 30년 경력에 보험왕 3번 받은 사람이 사장 커피를 타고 있는 겁니다. 한태주 사장은 올해 58이에요. 5년 전에 본사에서 나와 대리점을 차린 사람입니다. 입만 열면 이런 말을 해요. 우리는 가족이야. 여기 있는 사람 다 내 식구지. 가족이라는 말. 저는 그 말을 믿고 싶었어요. 직장에서 가족이라고 불러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요즘 들어 좀 이상합니다. 한 사장이 회의 때마다 디지털 전환을 이야기해요. 온라인 마케팅, SNS 영업, 유튜브 상담. 젊은 설계사들은 알아듣는 표정인데 저는 뭔 소린지 반도 모르겠더라고요. 카카오톡 보내는 것도 아들한테 전화해서 배웠는데 유튜브로 보험을 판다니요. 가만히 앉아 있는데 등줄기에 땀이 쭉 흐르더라고요. 그리고 오미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장이 작년에 데려온 팀장인데 45이면서 입이 날카로운 사람이에요. 지난주에 탕비실에서 그 사람이 이러더군요. 다른 직원한테 하는 말이었는데 제가 안 들릴 줄 알았나 봐요. 정희 언니는 솔직히 이제 자리만 차지하는 거 아니야? 고객도 다 옛날 사람이지. 등 뒤에서 그 말을 들었는데요. 발이 바닥에 붙은 것처럼 안 떨어지더라고요. 커피잔을 들고 서 있었는데 손바닥이 뜨거운 줄도 몰랐습니다. 한참을 서 있다가 그냥 돌아왔어요. 아무한테도 말 안 했습니다. 말해서 뭐합니까? 들어줄 사람도 없는데. 그날 집에 와서 남편 앞에 밥을 차렸습니다. 오늘 어땠어? 남편이 물었어요. 응, 평소랑 같았어. 거짓말이었습니다. 국을 뜨는 손이 벌벌 떨려서 국자를 내려놓고 무릎 위에 2손을 꾹 눌렀습니다. 밤 11시 남편이 자는 걸 확인하고 거실 불을 끕니다. 이불을 올려 덮어주다가 남편 손을 봤어요. 예전에는 서류를 척척 넘기고 약관을 줄줄 읊고 펜 하나로 사고 현장을 정리하던 손이었습니다. 손의 사정사, 그 바닥에서 이 사람 한다 하는 실력자였어요. 지금은 지팡이를 쥐는 것도 힘겨운 손이 됐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볼록볼록 솟아있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 손을 만졌습니다. 차갑더라고요. 이불 밖으로 나와 있었나 봐요.
사람이 나이 든다는 건 잃어버리는 것에 길들여진다는 뜻인지도 모릅니다. 체력을 잃고 자리를 잃고 불러주던 이름을 잃고 그래도 괜찮다고 아직은 버틸 수 있다고 그렇게 스스로 등을 토닥이는 겁니다. 저는 그때까지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뭔가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걸 모른 채 다음 날 아침 회의 한태주 사장이 단상에 섰습니다. 다들 수고 많습니다. 평소와 같은 목소리였어요. 근데 마지막에 한마디를 덧붙이더라고요. 다음 달 실적 발표회 때 중요한 인사 발표가 있을 겁니다. 다들 마음 단단히 먹으세요. 회의실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인사 발표, 마음 단단히 먹으라는 말. 그게 좋은 소식이면 단단히 먹으라고 하겠습니까? 그 순간 오미란이 저를 봤습니다. 고개를 살짝 돌려서 눈만 움직여서요. 찰나였어요. 근데 그 눈빛 하나가 자꾸 머릿속에 박히더라고요. 뭔지는 정확히 몰랐습니다. 그냥 좋은 뜻은 아니라는 것만 느꼈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수첩에 뭔가를 적는 척 했습니다. 수첩 위에는 아무 글씨도 없었어요. 펜을 쥔 손만 아주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30년을 한 길로 걸어온 사람한테 세상이 가장 잔인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제 필요 없다는 말을 들을 때가 아니에요. 그 말을 눈치로 알아차려야 할 때입니다. 아무도 대놓고 말 안 해줘요. 그냥 시선이 비껴가고 회의에서 이름이 빠지고 커피 타는 손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저는 그때 그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직 진짜 무서운 건 시작도 안 했습니다. 사람이 이상한 게요. 큰일에는 덤덤합니다. 남편이 쓰러졌을 때도 안 울었어요. 응급실에서 의사 말 듣고 서류 쓰고 보호자 서명하고 다 끝나고 복도 의자에 털썩 앉았는데 그제야 다리에 힘이 쭉 빠지더라고요. 근데 작은 일에는 무너져요. 통장에 찍힌 숫자 하나가 저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매달 25일이면 수당이 들어옵니다. 보험 설계사한테 25일은 월급날이에요. 그날도 점심시간에 폰을 열어서 통장을 확인했어요. 30년째 같은 습관입니다. 근데 숫자가 좀 이상했어요. 이번 달에 계약 3건을 넣었거든요. 2건은 종신보험, 1건은 실손. 30년을 했으니까 머릿속으로 대충 계산이 돼요. 이 정도면 얼마가 들어와야 하는지 42만 원이 모자랐습니다. 적은 돈이 아니에요. 남편 약값 2달 치거든요. 처음에는 제가 계산을 잘못한 줄 알았어요. 나이가 들면 숫자가 헷갈릴 때도 있으니까요. 수첩을 꺼내서 다시 해봤습니다. 3번을 했어요. 3번 다 같았습니다. 42만 원. 분명히 모자랐어요. 오미란 팀장한테 가서 물어봤습니다. 수당 업무는 그 사람이 관리하거든요. 팀장님, 이번 달 수당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확인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최대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30년을 이 바닥에서 버텼으니까 돈 이야기할 때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하는지 압니다. 기분 나쁘지 않게, 따지는 것 같지 않게, 오미란이 모니터에서 눈도 안 떼더라고요. 아, 그거요? 이번 달부터 본사 정산 기준이 바뀌었어요. 수수료율이 조정된 거예요. 다음 달에 소급돼서 들어올 거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42만 원짜리 질문에 편의점에서 거스름돈 이야기하듯 툭 던지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왔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다시 통장을 봤어요. 숫자는 그대로였습니다. 뭔가 찜찜한 게 목 안쪽에 걸려서 안 내려가더라고요. 근데 더 묻지는 않았어요. 본사 기준이 바뀌었다는데 제가 뭘 어쩌겠습니까? 점심에 후배 진아랑 밥을 먹었어요. 유진아,
제가 이 대리점에서 처음부터 데리고 가르친 아이입니다. 보험 보자도 모르고 들어왔는데 옆에 앉혀놓고 고객 응대부터 계약서 쓰는 것까지 하나하나 알려줬어요. 딸이 있으면 이런 느낌일까? 그런 정이 있는 아이예요. 김치찌개를 시켜놓고 밥을 먹는데 진아가 별 생각 없이 이러더라고요. 언니, 나는 이번 달 수당 딱 맞게 나왔는데. 언니도요? 숟가락이 멈췄습니다. 응, 뭐 비슷하게. 또 거짓말을 했어요. 진아는 수당이 맞게 나왔다고 했습니다. 본사 기준이 바뀌었으면 진아도 줄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같은 대리점, 같은 본사인데 국물을 한 숟가락 떴는데요. 맛을 모르겠더라고요. 뜨거운 건 아는데 짠지 싱거운지를 모르겠어요. 그때 처음 생각했습니다. 이거 나한테만 그런 거 아닌가. 근데 그 생각을 하는 내 자신이 싫었어요. 괜히 사람을 의심하는 것 같아서 숟가락을 내려놓고 물만 마셨습니다. 그날 오후에 더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고객 관리 프로그램을 열었는데 제 목록이 달라져 있었어요. 박순자 고객님, 12년째 저한테 보험을 맡기신 분입니다. 명절 때마다 정희야, 올해도 건강해 하면서 송편을 보내주시던 분이에요. 보험 만기 때마다 정희 씨 아니면 나 안에 그러시던 분. 그분이 제 목록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오미란 팀 소속 젊은 설계사 이름 밑으로 옮겨져 있더라고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또 한 분, 김영우 고객님, 가족보험을 통째로 맡기신 분인데 역시 다른 사람 이름 밑에 가 있었습니다. 한태주 사장한테 갔어요. 이번에는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입안이 바짝 마르는데 억지로 말을 꺼냈습니다. 사장님, 박순자 고객님하고 김영우 고객님이 제 목록에서 빠져 있는데요. 혹시 뭔가 착오가. 한태주 사장이 의자에 기대 앉아서 저를 보더라고요. 입꼬리는 올라가 있는데 눈은 가만히 있었어요. 아, 그거 고객 쪽에서 직접 요청이 왔어. 담당 바꿔달라고. 정희 씨도 이해하지? 우리는 고객 중심이잖아. 고객이 요청했다고요. 12년을요. 12년 동안 명절마다 송편 보내주시고 정희 씨 아니면 아내 그러시던 분이 갑자기 담당을 바꿔달라고 했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말밖에 안 나왔습니다. 자리로 돌아오는데 15걸음이 채 안 되는 거리가 한참 걸렸어요. 구두 뒤축이 바닥에 닿을 때마다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리더라고요. 옆자리 설계사들이 모니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한 명도 저를 안 쳐다봤어요. 그날 저녁에 밥을 차리면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말을 꺼낼까 말까. 된장찌개를 끓이는데 간을 3번이나 봤습니다. 짠지 안 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낮에 분식집에서 국물 맛을 몰랐던 것처럼 혀가 멍한 느낌이었어요. 밥상을 놓고 마주 앉았는데 종수 씨가 먼저 젓가락을 내려놓더라고요. 왜 그래? 또 무슨 일 있었어? 이 사람이 몸은 불편해도 눈치는 여전해요. 35년을 같이 살았으니까. 밥상 앞에서 제가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저보다 이 사람이 더 잘 압니다. 아니, 별거 아닌데. 이번 달 수당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안 맞다니? 얼마나? 42만 원 정도. 근데 본사 기준이 바뀌었대. 다음 달에 소급된다니까 뭐. 일부러 가볍게 말했어요. 이 사람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픈 사람한테 돈 걱정까지 지우면 그 사람 등이 더 구부러져요. 그게 제일 못할 짓이잖아요. 종수 씨가 한참 동안 저를 보더라고요. 밥도 안 씹고 젓가락을 놓은 채로. 수당 명세서 나한테 좀 보여줘봐. 됐어. 괜히 신경 쓰지 마. 당신은 몸이나 챙기라고. 더 묻지 않았어요. 밥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근데 씹는 게 달라져 있었어요. 천천히 뭔가 곱씹듯이 밥을 씹는 건지 속으로 뭔가를 굴리는 건지 모를 표정이었습니다. 밤 12시가 넘었어요. 남편 자는 거 확인하고 거실에 나왔습니다. 불도 안 켜고 소파에 앉았어요. 아파트 창 너머로 가로등 불빛이 천장에 비스듬히 누워 있더라고요. 핸드폰을 꺼내서 박순자 고객님 번호를 받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되는 거예요. 고객님, 혹시 정말 담당 바꿔달라고 하신 거예요? 이 한마디면 되는 건데 전화를 못 걸었습니다. 만약에 진짜 그랬으면요. 12년 정이 그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거면요.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핸드폰을 소파 쿠션 밑에 밀어넣고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거실이 어둡고 조용한데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웅웅거리더라고요. 그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근데 그 시각에요. 종수 씨도 안 자고 있었습니다. 불 꺼진 방에서 눈을 뜨고 천장을 보고 있었어요. 한참 있다가 몸을 돌렸습니다. 왼쪽 다리가 말을 안 들으니까 이불을 걷어차면서 겨우 돌아 누웠어요. 침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쪽 깊숙이 손을 넣더니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어요. 갈색 가죽의 모서리가 다 다른 수첩. 손해사정사 시절에 쓰던 겁니다. 20년도 더 된 물건이에요. 한 장 한 장 넘기더니 어떤 페이지에서 손가락이 멈추더라고요. 거기에 이름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김재원, 본사 감사팀. 종수 씨가 그 이름 위에 손가락을 올려놓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어요. 지팡이 없으면 화장실도 못 가는 사람이, 아내한테 미안하다는 말밖에 못하던 사람이, 그 밤에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의심이라는 게 참 그래요. 한번 들면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괜찮았던 말이 괜찮지 않게 들리고 웃던 얼굴이 웃는 게 아닌 것 같고, 근데 더 무서운 건요. 의심하는 자기 자신이 밉다는 겁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내가 이제 늙어서 그런 건가? 그렇게 자기를 탓하면서 혼자 삼키는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 삼키고 있었습니다. 근데 종수 씨는요. 그 사람은 삼키지 않았어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무너지는 데는 오래 안 걸립니다. 30년을 쌓아 올린 것도 무너지는 건 하루면 돼요. 아니, 하루도 아닙니다. 딱 15분이면 충분하더라고요. 그날이 바로 그 15분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한태주 사장이 예고했던 실적 발표의 날이 왔습니다. 아침부터 분위기가 달랐어요. 평소에는 회의 시작 5분 전에 슬슬 모이는데 그날은 30분 전부터 자리가 차더라고요. 복도에서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렸는데 제가 지나가니까 딱 멈추더라고요. 다들 뭔가를 알고 있는 표정이었어요. 저만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대회의실에 의자가 32개 놓여 있었어요. 대리점 소속 설계사 전원이에요. 저는 늘 앉던 자리에 앉았습니다. 뒷줄 구석, 창문 옆. 오미란이 앞줄에 앉아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는데 제가 들어오는 걸 힐끗 보더니 바로 고개를 돌리더라고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어요. 진아가 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언니, 오늘 뭐 발표한대요? 소곤거리며 물어보더라고요. 나도 몰라. 진짜 몰랐어요. 근데 아침부터 밥이 안 넘어가더니 배 밑바닥이 싸늘한 건 느껴졌습니다. 한태주 사장이 단상에 섰습니다. 양복을 새로 맞춰 입었더라고요. 넥타이 매듭이 반질반질했어요.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어서 다들 모셨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한 톤 높았어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 목소리였습니다. 우리 대리점이 내년부터 새로운 도약을 합니다. 디지털 중심으로 완전히 체질을 바꿀 겁니다.
젊은 설계사 몇 명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조직 개편을 하려고 합니다. 한 사장이 프로젝터를 켰어요. 화면에 조직도가 떴습니다. 눈으로 훑었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제 이름이 없었습니다. 정확히는 있긴 있었어요. 맨 아래 구석에 작은 글씨로 명예고문 서정희. 명예고문.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명예, 고문. 좋은 말 같잖아요. 한 사장이 웃으면서 설명을 이었습니다. 정혜 씨처럼 오래 함께한 분들은 명예고문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현장 영업은 젊은 친구들이 맡고 경험 많은 분들은 뒤에서 조언 역할을 해주시는 거죠. 조언 역할, 그게 뭡니까? 고객도 없고 실적도 안 잡히고 수당도 없는 자리라는 뜻 아닙니까? 이름만 남겨놓고 알아서 나가라는 겁니다. 한 사장이 저를 보며 말했어요. 정희 씨 같은 분이 후배들한테 길을 열어줘야 조직이 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32개의 시선이 저한테 쏠렸습니다. 입이 안 벌어지더라고요. 30년이 한꺼번에 머릿속에서 몰려왔어요. 비 맞으며 고객집 앞 편의점에서 서성이던 날. 시어머니한테 그게 직업이냐 소리 듣고도 이 악물고 구두끈 고쳐 매던 아침. 보험왕 상패 받고 집에 왔더니 남편이 현관에 서서 웃고 있었던 것. 고생했어. 그 한마디가 그렇게 좋았던 것. 그게 다 명예고문 석자로 정리되는 겁니까? 한 사장이 서류 한 장을 꺼냈어요. 그리고 정희 씨, 기존 고객 이관 동의서에 서명 좀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전환을 위해서요. 고객 이관 동의서. 제 손으로 제 고객을 넘기라는 겁니다. 12년째 명절마다 송편 보내주시던 박순자 고객님. 가족보험 통째로 맡겨주셨던 김영우 고객님. 추석에 안부 전화 주시면서 정희 씨 건강해야 나도 안심이야 그러시던 분들. 그분들한테 저는 보험 설계사가 아니라 정이었어요. 정희 씨가 권하면 믿고 드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던 분들이었습니다. 그 정을 서류 한 장에 도장 찍어서 넘기라고요. 손이 떨렸어요. 한 사장이 내민 펜을 받았는데 펜이 손가락 사이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주워들고 서류를 봤는데 글씨가 번지더라고요. 눈이 흐려진 건지 손이 떨리는 건지 그걸 모르겠었어요. 오미란이 뒤에서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짝, 짝, 짝 느리고 또렷한 박수였어요. 누군가가 따라쳤습니다. 한 명, 두 명. 어색하고 뜨뜻미지근한 박수가 회의실을 채웠어요. 진화를 봤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더라고요. 무릎 위에 놓인 두 손을 꼭 쥐고 있었는데 저를 안 봤어요. 아무도 저를 안 봤습니다. 눈은 피하면서 손바닥만 마주치고 있었어요. 이건 제 고객들인데요. 겨우 그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마지막 글자 끝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한태주 사장 표정이 바뀌더라고요. 입꼬리가 내려가고 눈이 가늘어졌어요. 정혜 씨, 여기 고객은 정혜 씨 고객이 아니라 우리 대리점 고객이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회의실에서 숨소리가 사라졌어요. 박수도 멈추고 의자 삐걱거리는 소리도 없었습니다.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서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못하겠습니다. 일어섰어요. 다리가 후들거렸는데 걸었습니다. 32명 사이를 지나서 회의실 문까지. 뒤에서 누가 기침을 했어요. 조용한 회의실에서 그 기침 소리 하나가 등짝을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문을 여는데 손잡이가 차갑더라고요. 유난히 차가웠어요. 복도로 나왔는데 뒤에서 구두 소리가 따라왔어요. 오미란이었습니다. 언니, 멈춰 섰어요. 언니, 솔직히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서로 좋지 않아? 버티봤자
더 보기 안 좋아져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안 될 것 같았어요. 돌아보면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대답 없이 걸었어요. 비상계단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콘크리트 계단에 주저앉았어요. 무릎이 먼저 꺾이더라고요. 앉으려고 앉은 게 아닙니다. 다리가 안 버텨서 주저앉은 거예요. 계단에서 올라오는 시멘트 냄새가 코끝에 닿았어요. 차갑고 퀴퀴한 냄새. 여름인데 등골이 서늘하더라고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봤어요. 종수 씨, 남편이었어요. 받지 못했습니다. 받으면 울 것 같았거든요. 울면 다시 일어서지 못할 것 같았어요. 전화 누르려던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벨이 끊기고 계단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위층에서 누가 문 여닫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먼 데서 나는 소리 같았습니다. 사람한테는 두 가지 무릎꿇음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존경하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꿇는 거예요. 부모님 앞에서, 은인 앞에서.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내가 꿇고 싶지 않은데 다리가 꺾이는 겁니다. 32명이 보는 앞에서 30년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구겨지는 거예요. 저는 그날 두 번째 무릎을 꿇었어요. 비상계단 콘크리트 바닥이 차가웠습니다. 스타킹이 찢어진 줄도 몰랐어요. 무릎이 시렸습니다. 근데요, 그 시각에 남편이 전화를 한 이유를 저는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왜 전화를 했는지, 그날 그 사람이 어디에 있었는지, 그걸 알게 된 건 한참 뒤의 일이었습니다. 사람이 무너질 때는 소리가 안 납니다. 드라마에서는 소리를 지르고 접시를 깨고 문을 쾅 닫잖아요. 현실은 안 그래요. 진짜 무너지는 사람은 조용합니다. 밥을 못 먹어요. 말이 줄어요. 새벽에 눈이 떠져요. 그게 무너지는 소리입니다. 그날 대리점에서 집까지 어떻게 왔는지 기억이 안 나요. 버스를 탔는지 지하철을 탔는지 정신을 차려보니 현관 앞이었습니다. 열쇠를 꺼내는데 손이 떨려서 3번 만에 문을 열었어요. 현관에 들어서니까 남편 슬리퍼가 가지런히 놓여 있더라고요. 아침에 제가 나오면서 정리해 놓은 그대로예요. 종수 씨는 제가 없는 동안 현관 밖으로 한 발자국도 못 나가니까요. 구두를 벗다가 신발장 위를 봤어요. 먼지 쌓인 보험망 상패 3개. 오늘 같은 날은 안 보고 싶었습니다. 밥을 차렸어요. 손이 알아서 움직이더라고요. 쌀 씻고 찌개 올리고 반찬 꺼내고 35년을 해온 거니까 머리가 안 돌아가도 손은 가요. 밥상을 놓고 마주 앉았습니다. 종수 씨가 저를 보더라고요. 오래 봤어요. 밥 먹어.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남편이 먹어야 약을 먹으니까요. 종수 씨가 숟가락을 들었어요. 저도 들었습니다. 근데 밥이 안 넘어가요. 입에 넣었는데 모래를 씹는 것 같았어요.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나 좀 피곤해서 먼저 들어갈게. 남편이 뭐라고 했는데 안 들렸어요. 방에 들어가서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울고 싶은데 눈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게 더 답답했어요. 가슴을 주먹으로 꾹꾹 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잠이 안 왔어요. 새벽 3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옆에 남편이 자고 있었어요. 숨소리가 고르더라고요. 살금살금 일어나서 거실에 나왔습니다. 불도 안 켜고 소파에 앉았어요. 창밖에 가로등 불빛이 바닥에 길게 비스듬히 누워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이 안 났어요. 아니, 너무 많은 생각이 한꺼번에 들어서 하나도 안 잡히는 거였어요. 명예 고문. 착각하면 안 됩니다.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서로 좋지 않아?
그 말들이 머릿속에서 빙글빙글 돌았어요. 새벽 내내.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출근은 했어요. 안 하면 진짜 끝이니까. 대리점에 가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전화를 못 걸겠더라고요. 고객한테 전화하는 게 제 일인데 수화기를 들면 손이 멈춰요.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는 겁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점심은 김밥을 싸갔는데 뚜껑을 열고 멍하니 보다가 다시 닫았어요. 냄새는 나는데 손이 안 가더라고요. 그 김밥을 저녁에 집에 가져와서 냉장고에 넣었어요. 다음 날도 그랬습니다. 냉장고에 못 먹은 김밥이 하나씩 쌓여가더라고요. 남편 밥은 빠짐없이 차렸어요. 약도 빠짐없이 챙겼습니다. 월, 화, 수, 목. 약통 칸은 하루도 안 빠졌어요. 근데 제 밥은 못 먹었어요. 쇠숟가락 하나가 왜 그렇게 무거운지 모르겠더라고요. 나흘째 되던 날이에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가 아니었습니다. 박순자 고객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정희 씨? 나야, 순자. 정희 씨 요즘 왜 연락이 없어? 목소리가 예전 그대로였어요. 다정하고 걱정이 묻어나는. 고객님, 안녕하셨어요. 근데 정희 씨, 나한테 이상한 전화가 왔어. 담당이 바뀌었다면서 다른 사람이 전화했더라고. 내가 바꿔달라고 한 적 없는데? 없다고 했습니다. 바꿔달라고 한 적 없다고요. 나는 정희 씨 아니면 안 한다고 했잖아. 내가 왜 바꿔? 12년을 했는데. 목이 막히더라고요. 대답을 해야 하는데 입술만 떨리고 소리가 안 나왔어요. 정희 씨? 여보세요? 네, 고객님.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해보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핸드폰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어요. 화면이 까매지는 걸 한참 보고 있었습니다. 고객이 요청한 게 아니었어요. 한태주 사장이 거짓말을 한 겁니다. 어딘가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딱 확인이 되니까 오히려 힘이 더 빠지더라고요. 억울한 건지 허탈한 건지 모르겠었어요. 화장실에 갔습니다. 세면대 앞에 서서 거울을 봤어요. 며칠째 잠을 못 자서 얼굴이 푹 꺼져 있었어요. 눈밑이 거뭇거뭇하더라고요. 수돗물을 틀어서 얼굴을 씻었습니다. 찬물이 볼에 닿으니까 그제야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수돗물이랑 섞여서 어디까지가 물이고 어디까지가 눈물인지 모르겠었어요. 한참을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에요. 밥상을 차리는데 종수 씨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지팡이를 짚고 한 발 한 발. 부엌 문턱을 넘는 데만 한참 걸렸습니다. 당신 왜 일어났어? 위험하게. 정희야.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어요. 제 가방이었습니다. 가방 안에서 꺼낸 서류가 식탁 위에 놓였어요. 고객 이관 동의서, 그리고 최근 석 달치 수당 명세서. 언제 이걸? 어젯밤에 당신 가방에서 봤어. 미안하다. 종수 씨가 식탁 의자를 빼고 앉았어요. 지팡이를 식탁 옆에 기대 놓았습니다. 의자 다리가 바닥에 끌리면서 끼익 소리가 났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찌개 끓는 소리만 보글보글 나더라고요. 종수 씨가 수당 명세서를 펼쳤어요. 손가락으로 숫자를 하나하나 짚어가더라고요. 그 손가락이 달랐어요. 3년 동안 약통이나 쥐고 지팡이나 잡던 손이 숫자 앞에서는 멈추질 않았어요. 손해사정사의 손이었습니다. 정희야, 저를 봤어요. 이거 수당 떼먹은 거야. 석 달만 그런 게 아닐 거다. 알고 있었어요.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누군가한테 그 말을 듣는 건 처음이었어요. 내가 당한 게 맞다고.
이건 잘못된 거라고. 그걸 입 밖에 내서 말해주는 사람이 처음이었습니다. 눈물이 나왔어요. 알아. 알고 있었어. 근데 어쩌라고. 나 여기 아니면 갈 데가 없잖아.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종수 씨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섰어요. 왼쪽 다리가 후들거렸는데 이를 악물고 섰습니다. 식탁 모서리를 한 손으로 잡고 버티더라고요. 갈 때는 내가 만들어줄게. 저를 똑바로 보면서 말했어요. 당신은 30년 동안 한 번도 나쁜 짓 안 했어.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거야. 지팡이를 쥔 손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어요. 손등에 핏줄이 붉어지더라고요. 그날 밤이었어요. 정희가 잠든 걸 확인한 뒤 종수 씨가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서랍에서 갈색 가죽 수첩을 꺼냈어요. 김재원 본사 감사팀.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번호를 누르는 손이 떨렸어요. 근데 멈추지 않았습니다. 신호가 갔어요. 2번 울리고 상대가 받았습니다. 재원아, 나 박종수다. 오래간만이다. 전화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미안하다, 이 시간에. 근데 부탁 하나만 하자. 종수 씨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어요. 3년 동안 미안하다만 하던 사람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지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돈으로 지키는 사람도 있고 힘으로 지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단단한 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지킬 때예요. 지팡이 하나 짚고 겨우 서 있는 사람이, 아내한테 미안하다는 말밖에 못하던 사람이 그 밤에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안 했어요. 그 사람은 원래 그런 말 잘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날 밤에 전화기를 든 것, 그게 그 사람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화 한 통이 어떤 일을 만들어낼지 그때는 아무도 몰랐어요. 사람이 바뀌는 순간은 따로 있습니다. 돈이 생겼을 때가 아니에요. 직위가 올랐을 때도 아닙니다. 지킬 사람이 있을 때,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요. 지키지 못하면 안 되겠다고 이를 악문 그 순간, 그때 사람이 바뀌어요. 종수 씨가 그랬습니다. 그 전화 이후로 2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출근을 계속했어요. 한태주 사장은 제가 곧 알아서 나갈 거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저한테 말을 안 걸었어요. 오미란도 마찬가지였고요.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었어요. 자리에 앉아 있는데 아무도 안 보는. 근데 저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나가면 지는 거니까요.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몰랐어요. 그냥 버텼습니다. 밥심은 없어도 고집은 남아 있었나 봐요. 그날도 그랬어요. 오전 10시쯤 자리에 앉아서 고객 명부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미 절반이 빠져나간 명부를. 대리점 현관문이 열렸어요. 양복 입은 남자 4명이 들어왔습니다. 앞에 선 사람이 이름표를 꺼내 보여줬어요. 본사 감사팀. 접수대에 있던 직원이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잠시만요. 약속이 있으셨나요? 앞에 선 사람이 말했어요. 김재원입니다. 본사 감사팀 본부장. 한태주 사장님 계십니까? 사무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키보드 소리가 멈추고 통화하던 사람도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한태주 사장이 사무실에서 나왔어요. 얼굴에 웃음을 띄우고 있었는데 눈이 빠르게 움직이더라고요. 아이고, 본부장님. 미리 연락을 주시지. 이렇게 갑자기. 한 사장님, 웃을 상황이 아닙니다. 김 본부장 목소리가 딱 잘랐어요. 설계사 수당 정산 관련으로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3년치 장부 확인차 왔습니다. 한태주 사장 입꼬리가 굳더라고요. 웃음을 띄운 채로 얼굴이 그대로 멈춘 것 같았어요. 오미란이 자기 자리에서 슬쩍 일어나더라고요.
화장실 쪽으로 빠지려는 거였어요. 감사팀 직원 한 명이 말했습니다. 오미란 팀장님도 잠깐 앉아 계시죠. 오미란 발이 딱 멈추더라고요. 서 있지도 앉지도 못하는 자세로 굳었어요. 그때였어요. 대리점 현관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지팡이 소리가 먼저 들렸어요. 톡, 톡, 톡. 바닥을 찍는 소리. 종수 씨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여보, 왜 여기 와? 종수 씨가 저를 보더라고요. 짧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은 안 했습니다. 근데 눈이 괜찮다고 하고 있었어요. 김 본부장 옆에 섰습니다. 겨드랑이에 서류 봉투를 끼고 있었어요. 갈색 봉투, 두툼했습니다. 한태주 사장이 종수 씨를 보더라고요. 누군지 모르겠다는 얼굴이었어요. 종수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한 사장님, 저는 서정의 설계사 남편입니다. 손해사 정사 박종수예요. 목소리가 낮고 또렷했어요. 지팡이를 짚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안 떨렸습니다. 3년치 수당 분석 다 끝났습니다. 서류 봉투를 열어서 탁자 위에 올려놓았어요. 종이 묶음이 탁하고 소리를 냈습니다. 설명드릴까요? 아니면 직접 읽어보시겠습니까? 한태주 사장 얼굴에서 핏기가 빠지더라고요. 종수 씨가 서류를 한 장씩 펼쳤어요. 손가락으로 숫자를 짚어가며 말했습니다. 서정희 설계사 실적 대비 실수령 수당. 3년간 차이 총액 2,800만 원. 숫자를 읽는 목소리에 감정이 없었어요. 일부러 뺀 게 아닙니다. 손해사 정사가 원래 그래요. 숫자 앞에서는 감정을 안 넣습니다. 팩트가 말하게 하는 거예요. 수수료율임의 조정. 본사 기준과 대리점 적용 기준이 다릅니다. 여기 비교표 있습니다. 한 장 넘겼어요. 고객 이관건, 박순자 고객, 김영우 고객. 고객 동의 없이 대리점 자체적으로 담당을 변경했습니다. 고객 본인 확인 녹취 있습니다. 녹취까지 있었어요. 종수 씨가 언제 그걸 준비했는지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2주 동안 제가 출근하고 없는 사이에 지팡이 짚고 뭘 했는지 약 먹고 낮잠 자는 줄로만 알았어요. 한태주 사장이 입을 열었어요. 이건 오해입니다. 정산 시스템에 오류가 있었고 고객 이관도 절차에 따른. 종수 씨가 말을 끊지 않았어요. 한 사장이 말을 마칠 때까지 가만히 기다렸습니다. 다 끝나고 나서 한마디 했어요. 시스템 오류가 3년간 매달 같은 사람한테만 생깁니까? 사무실이 조용해졌어요. 오류가 아니라 설계입니다. 한 사장님. 그 한마디에 한태주 사장 입이 닫혔어요. 더 이상 나올 말이 없는 거였습니다. 사무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설계사들이 서로 눈을 마주치더라고요. 나도 수당이 안 맞았는데 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왔어요. 그때 진아가 일어섰습니다. 손에 서류를 들고 있었어요. 떨고 있더라고요. 종이가 바르르 떨렸어요. 진아가 김 본부장한테 다가갔습니다. 저도 자료가 있습니다. 다른 설계사들 수당 내역이요. 진아를 봤어요. 이 아이가 언제 이걸? 회의실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던 아이. 저를 못 본 척했던 아이. 그 아이가 서류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았어요. 종수 씨가 2주 전에 진아한테 연락했다고요. 진아 씨, 혹시 다른 설계사들도 수당이 안 맞는 적 있었어요? 그 한마디에 진아가 움직인 거였습니다. 김 본부장이 진아 서류를 받았어요. 훑어보더니 감사팀 직원한테 건넸습니다. 한태주 사장이 마지막으로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건 내부 자료를 무단으로, 이건 절차가. 김 본부장이 손을 들었어요. 한 사장님, 대리점 위탁계약 해지 절차 들어갑니다. 이유는 법무팀에서 연락드리겠습니다.
한태주 사장이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다리가 풀린 건지 스스로 앉은 건지 모르겠었습니다. 넥타이 매듭이 아까처럼 반질반질한데 이마에 땀이 송송 맺혀 있더라고요. 오미란이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시킨 대로 한 거예요. 저는 아무도 안 봤습니다. 저는 종수 씨한테 다가갔어요. 가까이 가서야 보였습니다. 이 사람 온몸이 떨고 있었어요. 지팡이를 쥔 손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왼쪽 다리가 벌써 한 개였더라고요. 바지 주름 사이로 무릎이 후들거리는 게 보였어요.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버스를 탔을까, 택시를 탔을까, 지팡이 짚고 대리점 계단을 어떻게 올라왔을까. 계단 하나 오를 때마다 얼마나 이를 악물었을까. 그 생각을 하니까 눈물이 나왔어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종수 씨 팔을 잡았어요. 지팡이 안 짚은 쪽 팔을. 종수 씨도 아무 말 안 했어요. 근데 팔에 힘이 살짝 들어오더라고요. 기대도 된다는 뜻이었어요. 사이다라는 게 있잖아요. 속이 뻥 뚫리는 그 느낌. 근데 진짜 사이다는요? 소리 지르고 주먹 날리는 게 아니에요. 조용한 겁니다. 숫자로 말하고 서리로 보여주고 팩트 앞에 세우는 거예요. 종수 씨는 소리를 한 번도 안 질렀어요. 주먹도 안 쥐었습니다. 지팡이 하나 짚고 서서 서류 봉투 하나 올려놓고 숫자를 읽었을 뿐이에요. 근데 그게 한태주를 무릎 꿇게 했습니다. 3년 동안 미안하다밖에 못하던 남편이 아내를 무릎 꿇린 사람을 무릎 꿇게 했어요.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할 때 저는 무릎을 꿇어본 적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제 다른 질문을 드릴게요. 무릎 꿇었던 사람이 다시 일어서는 걸 본 적 있습니까? 한태주 대리점은 문을 닫았습니다. 본사에서 위탁 계약을 해지했어요. 한태주 사장은 보험업법 위반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고 업계에서 퇴출됐습니다. 오미란도 공범으로 징계를 받았어요. 빼돌린 수당 2,800만 원은 전액 소급 정산됐습니다. 그 돈이 통장에 찍힌 날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숫자가 맞더라고요. 30년 동안 처음으로 숫자가 맞았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기쁘지는 않았어요. 통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허탈하더라고요. 3년 동안 빼앗긴 게 돈만은 아니었으니까요. 잠도 빼앗기고 밥맛도 빼앗기고 사람 믿는 마음도 빼앗겼으니까요. 그건 통장에 안 찍힙니다. 본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직접 만나자고. 회의실에 가니까 임원 두 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정중하게 사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안이 들어왔어요. 독립 대리점 개설 지원, 기존 고객 전원 복원, 개설 초기 비용 본사 부담. 좋은 조건이었어요. 30년 경력의 보험왕 3번이면 본사 입장에서도 놓치기 아까운 사람이긴 하니까요. 생각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바로 대답 안 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바로 고개를 숙였을 겁니다. 집에 와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종수 씨가 옆에 앉았어요. 지팡이를 소파 팔걸이에 기대놓고 한참 동안 둘 다 말이 없었어요. 거실 시계 초침 소리만 째깍째깍 가더라고요. 본사에서 대리점 열어보라고 하더라. 그래. 근데 잘 모르겠어. 내가 할 수 있을까? 종수 씨가 저를 보더라고요. 30년을 했는데 뭘 못해. 30년을 했는데 이 꼴인걸. 웃으면서 말했는데 눈물이 나오려고 해서 고개를 돌렸어요. 종수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지팡이 잡던 손으로. 거칠고 핏줄 볼록한 손이었어요. 정희야, 이번에는 내 이름으로 해. 제 이름으로. 30년 동안 다른 사람 밑에서 다른 사람 이름이 붙은 대리점에서 일했어요. 커피 타고
고개 숙이고 뒷줄 구석 창문 옆에 앉아서 제 이름은 항상 명부 안쪽에 있었습니다. 조직도 구석에 있었고 마지막에는 명예 고문이라는 글씨 뒤에 숨겨져 있었어요. 이번에는 내 이름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안 나와서 그냥 끄덕이기만 했어요. 종수 씨가 잡은 손에 힘을 줬습니다. 한 번, 꾹. 그게 대답이었어요. 작은 사무실이었어요. 역세권도 아니고 대로변도 아닙니다. 2층짜리 건물 2층, 방 2개짜리. 간판을 달았어요. 정의보험, 진심이 보험입니다. 간판 글씨가 좀 삐뚤었어요. 간판업자 아저씨가 미안해하면서 다시 해드릴까요? 그러셨는데 괜찮다고 했습니다. 삐뚤어도 제 이름이니까요. 개업 첫날 아침이에요.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전화기 하나, 컴퓨터 하나, 책상 하나. 신발장 위 보호망 상패는 안 가져왔어요. 먼지 쌓인 그건 그 집에 놔뒀습니다. 이제 새로 받으면 되니까요. 문이 열렸어요. 종수 씨였습니다. 화분을 하나 들고 왔더라고요. 작은 화분. 초록잎이 싱싱한. 지팡이를 한 손에 짚고 다른 손에 화분을 들고 문턱을 넘는데 한참 걸렸어요. 제가 달려가서 받으려고 했더니 고개를 저으더라고요. 직접 들고 와서 책상 구석에 내려놓았습니다. 화분 밑에 물이 좀 새서 책상에 동그란 자국이 생겼어요. 사장님, 화분 어디 놓을까요? 사장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웃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환하게 웃는 거 3년 만에 처음 봤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진짜 오래간만에 웃었습니다. 개업 첫날 손님은 없었어요. 전화도 안 왔습니다. 근데 괜찮았어요. 내일 오겠죠. 30년을 뛰었으니까 내일도 뛸 수 있습니다. 집에 와서 밥을 차렸어요. 오래간만에 밥을 2그릇 퍼놓았습니다. 남편 거 하나, 제 거 하나. 제 밥그릇을 식탁에 내려놓는 게 그날따라 좀 뭉클하더라고요.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떴는데요. 맛을 알겠더라고요. 짜더라고요. 좀 짰어요. 찌개가 좀 짜네. 종수 씨가 한마디 했어요. 그러네. 둘 다 웃었어요. 별거 아닌 말이었는데 그게 그렇게 좋았습니다. 밥상 앞에서 짠지 싱거운지 따질 수 있다는 것. 같이 떠먹을 수 있다는 것. 그게 일상이라는 것. 새벽 4시 반. 부엌 불이 켜져 있습니다. 저는 또 부엌에 서 있었어요. 남편 약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혈압약, 혈전 방지제, 위장약, 비타민 D. 투명한 약통에 하나씩 넣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매일 같은 풍경이에요. 같은 부엌, 같은 약통, 같은 새벽. 근데 하나 다른 게 있었어요. 뒤에서 슬리퍼 끄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사박, 사박. 종수 씨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지팡이 짚고 한 발 한 발. 제 옆에 서더니 약통을 내려다봤어요. 오늘부터 내 약은 내가 챙길게. 저를 보면서 말했어요. 당신은 이제 사장이니까. 사장이 새벽부터 남편 약이나 챙기고 있으면 되겠어? 투박한 말이었어요. 로맨틱하지도 않고 드라마에 나올 대사도 아닌. 근데 제 손 위에 그 사람 손이 올라왔어요. 약통을 쥔 제 손 위에 거칠고 볼록한 그 손이 따뜻하더라고요. 이 사람 손이 이렇게 따뜻했나? 3년 동안 미안하다는 말에만 힘을 주던 손이었는데 창밖이 아주 조금 밝아오고 있었어요. 30년을 일했습니다. 남의 이름 밑에서 남이 시키는 대로 커피를 타고 고개를 숙이고 괜찮다고 참을 수 있다고. 근데 이제 알아요. 괜찮지 않은 걸 괜찮다고 하는 건 강한 게 아닙니다. 그건 그냥 아픈 거예요. 무릎 꿇으라는 세상에서
꿇지 않는 법은 간단했어요. 일으켜주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으면 됐습니다. 저한테는 그 사람이 있었어요. 지팡이 하나 짚고 겨우 서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이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새벽 4시 반, 부엌 불 하나 켜진 그 자리에서 우리는 나란히 서 있었어요. 약통을 사이에 두고 손을 포개고 내일도 새벽은 올 겁니다. 근데 이제는요. 혼자 서 있지 않아도 됩니다.